저는 오늘 그 팩트체크 인터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있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강일중학교를 나왔고 건대부고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제가 청소년대상으로 진로특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쉽더라고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한번 반응이 옵니다. 오, 여러분은 뭐 성인이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더피라는 그 인터넷 팀에 파견을 좀 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노조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했던 당시에 보면 뭐 이렇게 출연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스탠딩을. 그다음에 경제부 기자도 했었고, 이제 주로 서울시청을 제일 오래 출입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지난 대선 출마해 갖고 떨어질 때까지 이제 함께 서울시에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앵커 잠깐 했었죠. 이 친구들은 이제 라니아라고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걸그룹인데 오죽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에 다 나왔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미스트롯에 나오더라고요. 미스트롯에 이제 그 걸그룹 팀으로 해서 출연했던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마크맨을 했었죠. 지난 대선 때. 여기 뒤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일종의 인수위에 파견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까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주에 등산 가신 거 다들 아시죠? 등산 갈 때 따라가는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선거 때는 못 봤던 그런 면모를 많이 보게 됐고, 엠버거라 기사는 못 썼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노조 사무국장을 하고 있죠. 아까 김준영 국장님이 같은 국장이라고 이렇게 길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수많은 노조 전임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팩트 체크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제 얘기잖아요. 이제 이 강좌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거죠.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같이 오늘 강의와 함께 해볼 텐데, 인터뷰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터뷰라는 건 뭡니까? 언론인이 취재원을 만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팩트체크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로 중점적으로 소개할 건 양혜원 씨 사건이에요. 뭐 양혜원 사건이라고도 하고 합정역 스튜디오 사건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을 하지 않는 한국의 기자들, 이 영상 유명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EBS인가에서 나온 건데, 이게 G20 정상회의를 얼마 전에 일본에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코엑스 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이제 선진국의 정상들이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도 왔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하나 드리고 싶군요. 정말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한국 기자들한테 그래도 뭔가 한번 자기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일종의 주최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뭐 사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선의로 한 거죠. 좋은 취지로. 그래, 한국 기자 여러분들 뭐 사실은 저 만나기 어려울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특파원 많이 보내지만 한국 특파원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트럼프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사실 한국 특파원들 뭐 미국 가서 뭐 없거든요. 그런 기회가. 가봤자 뭐 골프 치시고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셔도 사실 이런 뭐 대각관 가서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럴 게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기회잖아요. 오바마 같은 세계적인 정치 스타를, 현직 대통령인데 그것도 인터뷰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는 또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질문권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기자들이, 거기 당연히 뭐 수백 명의 한국 기자들이 취재하러 갔었겠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손을 들면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 같고 뭐 하여간 뭐 그 예정이 없던 거니까 갑자기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중국 기자가 일어납니다. 중국 기자가 일어나더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처음부터 손 들고 이랬으면 미친놈이죠. 근데 그냥 이 사람도 기다린 거야.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네? 이런 좋은 기회에 왜 질문을 안 하지? 그래갖고 내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같은 동양인이니까 어차피 질문권 주기로 한 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그래서 결국엔 아니 그러지 말고 한국 기자한테 드리겠다고 한 번 더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요청했는데 역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이 기자가 질문을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이제 일종의 뭐 에피소드죠. 해프닝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한국 기자들이 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자체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끝날 때 선생님이 꼭 끝나기 5분 전에 시간 남겨놓고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이 한국인들의 어떤 그 질문 습성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딱 질문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가면 질문하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면 바짝 얼어서 아무도 질문 못한 거죠. 뭐 이분들이 평소에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텐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총극이 발생했고 사실 그 국제적인 망신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EBS에서 또 어떻게 이거를 아마 그날 보도는 안 됐을 텐데 기자들이 뭐 이거 뭐 좋은 일이라고 보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EBS에서 이걸 또 이렇게 꼭지로 뽑아갖고 예쁘게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셨죠. 얄밉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그래요. 이 질문이라는 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질문권이거든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흔히 기자가 되면 뭐 장점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기자의 이제 특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특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기자의 어떤 취재력이 나오는 거고 그 일반인들과 다른 혹은 일반 어떤 1인 미디어들 아무나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회사를 대표해서 혹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게 바로 기자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입처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거죠. 그 출입처에 대한 접근권. 그건 결국 이제 출입처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사실 팩트체크도 바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질문이라고 하는 권리를 제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에게 혹은 이제 팩트체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인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뭐 1인 미디어 혹은 팩트체커 누구든지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바마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왜 이런 그 제안을 뜬금없이 했냐면 미국의 백악관은 항상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질문하시죠. 그럼 그 마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병아리나 그 새끼 새들이 어미가 먹이 주려고 그러면 미친 듯이 이렇게 이렇게 먹이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기자가 다 100% 손을 듭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대통령이 질문하라고 하는데 아무 손을 안 든다는 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백악관 가서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은 기자들 되게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제임스, 마이클 질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다 그렇게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 혹은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고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정치를 다룬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 질문권을 가지고 기자들과 협상을 해요. 다 손을 들면 누구를 지정할 것, 첫 번째 질문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갖고 그 기자와 대변인이 그 물밑에서 딜을 한다든가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옛날에 어떤 웨스트윙이라든가 요즘 하는 하우스 오브 더 카드 뭐 이런 미국 정치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럼 그 누구한테 질문권을 줄 것인가가 일종의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만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자들은
주요 출입처에서 질문을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이런 이게 이제 유명한 이 장면도 유명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국정농단으로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뭐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니까 기자간담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적인 브리핑룸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한 거예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면 기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둘러 앉아 있고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노트북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와서 여기 내가 이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취재를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보면 지금 노트북이 아무도 없죠. 핸드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이 그냥 몸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실한 기자들은 이렇게 취재 수첩이랑 펜을 갖고 가서 뭐 7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펜을 갖고 와서 직접 받아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이렇게 높은 마치 상사한테 가서 혼날 때 혹은 결제받을 때처럼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포개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기자들이에요. 다 공중파, 조중동, 뭐 메이저 언론사의 주요 언론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설명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쭈르르 올라가서 이러고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한겨레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을 왜 가느냐. 이건 보이콧해야지. 이건 취재의 그 권리를 제한하는 기자회견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자기만 편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가 하는 얘기를 100% 녹취해서 어차피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거면 녹음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 자기가 말실수할까 봐 뭐 최순실이 코치를 안 해주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녹음도 못하게 하고 카메라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받아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기자인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거 보이콧했어야 된다. 어쩌자고 이런 걸 쫓아가가지고 이런 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그 이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안 간다는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그 출입처 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그리고 사실 출입처 기자들은 회사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다들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일단 듣고 와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들 이렇게 갔겠죠.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그 오바마 사건 못지않게 한국 언론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한 장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때도 뭐 질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질의응답 없이 끝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기자회견을. 그래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혹은 권력자가 이렇게 하는 걸 방조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방식을 바꿨죠. 우리도 이렇게 백악관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질문자도 정하지 않고 이전에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질문자를 다 미리 정해놨어요. 질문자 다 미리 받고 질문자도 다 정해놓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특정 언론에만 너무 질문이 몰리면 안 되니까 방송국 하나, 신문사 하나, 통신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좀 구차하죠. 그럼 미국은 왜 그냥 하는데? 미국은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처럼 이런 방식을 도입했죠.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기자들이 손을 들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랜덤으로 골라서 질문을 하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질문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태도 논란. 이분은 이제 경인방송인가 경기방송인가 기자분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뭐 기억나시죠? 이거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걸 막 추진을 하니까 도대체 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데 그런 걸 계속 추진하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냐하면 앞에 모두 발언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소득주도 성장을 그래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0분 넘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미 대국민 연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기자회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어디서 자신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뭐죠?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건 그냥 나는 네가 뭐라고 하건 네 말에 동의 안 하고
그냥 도대체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시비 거는 얘기밖에 안 됐던 거죠. 이런 질문은. 그러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대통령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은 것 같다. 혹은 내 상식과는 이렇게 다르다. 아니면 다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라고 뭐 하면서 답변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망신 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후에 또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자님이 이분이 굉장히 이후에 또 SNS상에서 그 악플도 많이 달리고 욕을 많이 먹었죠.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무작정 막 이렇게 용감하게 들이대는 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그런 식으로 질문 안 했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그런 식으로 질문 안 했냐고.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좀 풀어주니까 질문 해보세요 하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도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에게 막 대든다고 그게 좋은 질문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치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기자도. 그래서 기자도 제대로 준비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손들라고 하니까 같이 손들었다가 너 시켰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는 그냥 술자리에서 혹은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어도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공개된 장에서 하는 질문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질문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준비 없이 한 질문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올해 그 신년 기자회견이었나 그랬죠? 그 송현정 기자라고 KBS의 아주 그 고참 정치부 기자시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뒷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대적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에요. 뭐 정확한 성향은 모르지만 그래서 뽑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하면서 이분은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질문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정. 이게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뭐 저런 소리를 하지 약간 이렇게 이 사진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질문자를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짜증나는 듯이 뭔가 혐오스러운 듯이 쳐다보는 듯한 이 표정. 이 뭔가 이게 시청자들의 눈을 거스린 거죠.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그리고 또 말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아주 빠르게 재치 있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되게 느리잖아요. 말씀도 되게 느릿느릿하시고 조근조근 설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래도 대통령인데 국민이 2천만 명이 투표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찬성해갖고 뽑은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일단 끝까지 듣고 나서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대통령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뭐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 이런 식으로 질문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좀 듣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고 들어가서 그냥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되게 무례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말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매너는. 근데 그걸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매너의 문제인 거죠. 매너의 문제. 근데 그런 매너나 혹은 자기 표정 관리, 자기가 방송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방송 기자를 평생 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가 방송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니터하고 그런 것도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 프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미스가 난 거죠. 저는 이분이 평소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KBS 안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기자고 좋은 기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청와대 출입도 하시고 대통령 인터뷰어로 또 선정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날 뭐 컨디션이 개인적으로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그 장면만 기억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송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그래서 항상 자기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인터뷰나 기회를 잘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팩트체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질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손석희 앵커죠. 사실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분은 MBC 아나운서로 처음에 국민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근데 손석희 앵커는 MBC 아나운서를 할 때는 방송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9시 뉴스 잠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죠.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디오로 가게 되죠. 라디오로 가죠. MBC 라디오로 가서 아침 6시부터 하는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파 아나운서가 라디오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9시 뉴스를 진행하다가 라디오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승진이겠어요? 차천이죠, 당연히.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시는 분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굴 안 나오는 라디오로 간 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내가 9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라디오로 갑자기 인사가 났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씨 뭐 그죠? 퇴사해서 프리랜서 해가지고 광고나 찍을까? 혹은 뭐 이제 뭐 종편으로 가서 뭐 MC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대충 해 그냥. 아이씨 술 먹고 뭐 이렇게 지각하고 방송 뭐 대충 이렇게 원고 적어준 대로 대충 하고,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시간만 좀 때우다가 나중에 뭐 한국어능력시험 출제나 하러 가고 뭐 KBS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손석희 씨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각 잡고 한 거예요. 그래, 이것도 나한테 주어진 방송이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아침 6시부터 매일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항상 이제 그 인터뷰를 열심히 했는데, 그 또 시선 집중이라는 게 아침 6시고 라디오다 보니까 전날 만들어준 리포트를 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리포트는 방송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리포트는 조금 최소화하고 뭘 주로 했습니까?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주로 했죠. 전화 인터뷰를 10년간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제일 핫한 인물, 최고로 화제가 된 인물과 전화 연결을 해서, 그때는 라디오도 몇 개 없던 시절이니까 지금 같은 팟캐스트도 없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홍준표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해외 그 개고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브리짓 바르도, 그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런 식으로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공중파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생방송 대담 진행 능력, 생방송 인터뷰 진행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다른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되게 9시 뉴스 진행하면 프롬프터 보고 그냥 이렇게 두 문장 읽고 누굽니다, 두 문장 읽고 누굽니까, 누굽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일반적인 9시 뉴스는. 근데 이분은 계속 생중계, 생방송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생방송 인터뷰 대담 진행 능력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MBC 100분 토론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JTBC 뉴스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를, 이 라디오로 가게 된 좌천을 어떤 기회로 활용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방송인들 중에 누구도 어떤 따라가지 못할 어떤 생방송 인터뷰 전문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손석희 앵커 뉴스룸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항상 매끄럽게 잘 하시고 질문도 잘 던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큰 건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사실 손석희 앵커가 했던 가장 그 좋은 질문, 가장 큰 질문은 이 태블릿 PC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거겠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태블릿 PC 보도, 이 자체가 그 청와대를 향한 손석희 앵커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거죠. 사실은 이게 좋은 질문은 정권을 흔든다는 거예요. 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언론인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에 혹은 세계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얼굴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혹은 이제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방송 참사를 일으켜서 댓글로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좋은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양예원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요건 여러모로 언론사에서 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2018년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송계는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신문의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문이 뭐 망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신문의 위기는 한 20년 지속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존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신문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 거리를 다 찾았어. 예를 들어 무슨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럭저럭 굴러는 갑니다. 뭐 한겨레 경영 뭐 망할 것처럼 하지만 안 망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 위기가 상시 지속되면, 위기가 상시가 되면 그게 또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이 지금 큰일 났어요. 방송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양예원 사건을 봤을 때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분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합정역에서 한 스튜디오에서 이른바 출사라고 하죠. 그 사진, 그 개인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이제 포즈를 취해주는 모델 알바를 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제 뭐 예쁜 옷 좀 입고
그 뭐 사진이나 찍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란제리 모델이었던 거예요. 란제리 모델. 속옷을 입고 되게 야한 포즈를 취하고 막 그런 걸 요구하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잘 몰랐다는 거지. 근데 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옷을 벗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야한 포즈를 취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걸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느낀 거죠.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저는 성희롱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폭로를 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작년에. 근데 보세요. 옛날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은 기자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아는 기자를 수소문을 하던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그럼 제가 가서 만났겠죠. 얘기가 된다 싶으면.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하고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1분 30초짜리 리포트로 정리를 했겠죠.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정리하고 그 중에서 양혜원 씨 목소리는 아마 모자이크 치고 불러 쳐서 한 10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한 10초 정도 나가고 말았을 거야. 근데 양혜원 씨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25분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얼굴 까고. 우리가 인터뷰했으면 10초 나갔을 텐데 25분간. 그때 양예원 씨가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비글 커플이라는 채널을 운영했었죠. 그 연애 원래 알콩달콩 연애하는 얘기 올리는 그 채널에 거기 갑자기 이런 게 올라와서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양예원 씨가 운영하던 그 비글 커플이라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당시에 유튜브 상에서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MBN의 구독자 수가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에서는 MBN이나 양예원이나 1대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채널에 올렸더니 이게 조회수가 100만 회가 터졌어요. 지금은 더 올라갔겠지. 100만 회가 터지니까 기자들이 양예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을 들어가서 그걸 보고 기사를 쓰는 거야. 어떻습니까?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재민이라고 하는 기재부 사무관도 은퇴하고 나서 폭로할 때 그런 식으로 했죠. 기자회견을 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유튜브 채널에 찍어서 올렸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기사를 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취재원과 언론의 관계가 완전 역전되는 유튜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지금 다 유튜브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방송국들 특히 공중파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려워졌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1000억 적자를 받네, 뭐 1400억 받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를 방송국 몇 개가 독점하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규직으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그 임금 구조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그저를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공중파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광고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억대 연봉을 줘야 되는데 광고는 안 들어오고 뭐 새로운 수익 이거 창출을 해야 되는데 뭐 큰일 났죠. 그래서 뭐 건물 팔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공중파들. 그러니까 뭐 방송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건 그렇고, 약간 이 사건은 그런 식으로 이 취재원과 어떤 언론의 관계가 역전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실 그 양예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자기만의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막 유튜버를 하고 너도 나도 1인 미디어를 하고 너도 나도 누구 TV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기성 언론은 혹은 이제 이렇게 팩트 체커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 취재를 해야 된다. 삼각 취재. 네, 삼각 취재라는 게 뭐예요? 삼각형 취재라는 거죠. 되게 이제 우리가 이 양예원 사건은 한 면에서는 그렇게 언론사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그 스튜디오 실장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이슈가 되니까 이분 자살했어요. 네, 투신해가지고 자살했어. 그래서 그 여동생이 지금 양예원 씨랑 소송 벌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 실장 잘못했죠. 뭐 몰라요. 끝까지 재판 결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사형받을 죄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재판 다 해가지고 유죄 나왔을 때 사형 언도될 사항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징역 몇 년 살겠죠. 아니면 양예원 씨한테 뭐 피해 보상을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럴 사안이죠. 만약에 양예원 씨 주장이 100% 맞다 하더라도 이게 사형받을 사안이냐고, 죽을 사안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갔으면 언론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 얘기도 들어봤겠죠. 이분한테 연락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양예원 씨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 합정동 그 스튜디오 운영하신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럼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억울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건데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 얘기를 했겠죠. 아 그러시군요. 라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 이거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얘기 안 되는데 하고 킬시키거나 아니면 양희원 씨 얘기를 주로 쓰더라도 그 해당 스튜디오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반론을 실어줬겠죠. 마지막에 뭐 짧게 형식적으로라도 한 10초 정도. 그러면 그 사람 얘기도 같이 대중에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중들이 아 그래 스튜디오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일종의 반론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반론권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공개를 해버리면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100만 회가 터져버리면 100만 명이 이미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초두 효과라 그러죠. 처음 들은 정보만 강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중에 반론 보도가 나와도 사람 기억 못해요. 그냥 스튜디오 실장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다 망하게 되고 그 스튜디오 완전 문 닫고 뭐 경찰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고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성범죄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이걸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며칠 만에 이분이 자살을 해버리셨다. 투신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양예원 씨의 사례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팩트체크가. 양예원 씨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통해서 한번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거죠. 언론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핑. 제대로 된 게이트키핑을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어떤 서로의 잘못에 맞게 서로가 저지른 죄에 맞게 어떤 정의가 구현돼야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쪽이 확 조명받고 나머지 한쪽은 갑자기 이렇게 죽일 놈 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투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의가 실현된 겁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팩트체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예원 씨가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해도 기자들이 그냥 양예원 씨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삼각 취재를 들어가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어요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양예원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양예원 씨도 뭐라고 해명을 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특종, 단독, 야 이거 조회수 100만 회 이런 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치고 나가면 반드시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팩트체크가 안 된 컨텐츠가 너무 유튜브에 범람을 하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잘한 게 뭐냐면 SBS 스브스 뉴스 팀이에요. 스브스 뉴스가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아주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세게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일종의 탐사보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삼각 취재를 들어가요. 양예원이 관한 그 실장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이게 보도 첫날인데 이게 양예원 땅 사건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양예원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사건도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뭐 팩트를 그냥 그걸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 그냥 그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 일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거 보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SBS는 스브스 뉴스는 바로 팀을 구성해갖고 아마 스브스 뉴스가 거의 뭐 인턴들 뭐 어린 대학생 뭐 인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기자하고 PD 몇 명 있는 건데 딱 구성해갖고 바로 보낸 거죠. 합정동 딱 스튜디오 찾아간 거야. 얘들이 취재진이고 아마 뭐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했겠죠. 그래서 찾아가 봤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양예원 카톡이 나왔죠. 이겁니다. 양예원 씨가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또 일을 하겠다. 나 그 알바 또 하겠다라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다음 주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구하기 전까지.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주 평일 되는 날 있으세요? 네, 일요일 빼고 괜찮아요. 아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억울하다고 그렇게 그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돈도 잘 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꽤 고액 알바비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하고 싶다고 카톡까지 보냈다는 거야. 그래 놓고 무슨 성범죄 피해냐 라는 이제 반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때요? 뭐야? 이거 뭐 또 다른 상황인가? 양예원이 그러면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뭐 돈 더 뜯어내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양예원 씨의 어떤 폭로에 대해서 진실성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뭐지? 이런. 그러면서 또 양예원이 꽃뱀이네 어쩌냐 하면서 또 양예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또 엄청나게 또 달리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 또 카톡이 또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진실은 뭘까?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렇게 해놓고 카톡 왜 보냈어?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계속 물어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양예원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양예원 씨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이건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쨌든 영상을 오픈하기 전에 있었던 일. 자기가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이미 자기가 이제 그런 사진을 찍혀서 그 사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사진 찍은 사람들이. 스튜디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사람들 심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강하게 막 항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러면서 자기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인터뷰나 무슨 이상한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막 공유하는 사이트 그런 데다 막 올려버리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사진들이 다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자기로선 최악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진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진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심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사실 젊은 친구들 뭐 딱히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뭐 월세는 내야 되겠고 뭐 이래저래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고액 알바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찍힌 거 수치스러운 일 당했는데 어쨌든 너무 그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도 좀 벌긴 벌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서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내 사진이 유포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 답변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뭔 소리냐,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양예원 씨의 답변은 이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사진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찍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왕 찍힌 거 그냥 한두 번 알바 더 하자 라고 자포자기적 심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나 그런 사진은 안 찍겠다. 알바를 하긴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야한 사진은 안 찍을 거니까 절대 그런 컨셉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다시 그 요청할 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안 그러지 라고 실장은 또 안 그래 걱정 마, 네가 그런 좀 당연히 네가 싫다면 안 하지 라고 그렇게 이제 안 그러게 하겠다라고 자기를 안심시키고 또 이제 알바를 잡아줬다는 거지. 근데 가면 또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지. 가면 또 뭐 오퍼스라고 하고 야한 포즈 취하라고 하고 그 뭐 실장은 또 모른 척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오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양예원 씨의 어떤 답변을 여기까지 들어보면 납득이 되세요?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법원이 판단할 몫이죠. 재판관이.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여기까지 양예원 씨 얘기 듣고 또 실장 측, 그 여동생이 소송하고 있으니까 실장 측 얘기도 들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양쪽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양예원이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혹은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죠. 그게 한 2, 3년 걸립니다. 그렇죠. 재판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걸 다 드러내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떤 그 모든 어떤 현장 어떤 정황이나 증거를 다 들이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 3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법률상의 진실, 재판상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무죄든 유죄든 나오면 그게 보도가 될까요? 한 줄 되겠죠. 짧게 스트레이트로 한 줄 되겠죠. 그렇죠?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이렇게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걸 1분 30초 안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분 30초 안에 딱. 당연히 오해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1분 30초 안에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관심이 딱 올라왔을 때 후속 보도를 탁탁탁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팩트체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보도 끝까지 다 보신 적 있으세요? 양예원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딱 터졌던 거, 양예원이 성범죄 당했네. 두 번째, 실장이 자살했네. 와.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는 이게 일단 첫 번째 재판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양예원은 자기가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면접조차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자기는 이제는 그 상황을 다 알았으니까 절대 다시 그런 알바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양예원 씨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는 유죄가 나왔어요. 양예원 사진 유포한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그 스튜디오 실장이 아니고 사진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때 이제 양예원 그 사람이 유죄가 나오니까, 성범죄가 한 게 맞다라고 유죄가 나오니까 마치 양예원 씨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그 사진을 유포한 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양예원 씨가 그렇게 내용을 폭로해서 그 실장 여동생이
소송한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징역 나와서 이 사람이 2년 6개월 나왔고 양예원 씨는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뭐라고 생각해서 또 맞서 싸우겠고 사제들과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게, 이 양예원 씨 개인에게는 어떤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폭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될 어떤 큰 상처를 얻게 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됐고, 그래서 또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아마 평생을 안고 살아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팩트체크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공론장이라는 언론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 비슷한 게 뭐냐면 저는 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윤지호 씨도 그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자연 사건은 사실은 이 장자연 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이게 동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게 되고 뭐 엄청난 이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뭐 언론사 사주들이 뭐 접대를 받았니 어쩌니 뭐 이런 거죠. 대기업 뭐 권력자들. 그런데 윤지호 씨가 이제 이거를 그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언자죠. 다른 사람들도 목격자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근데 윤지호 씨는 그 당시에도 증언을 했었고 나중에는 아예 얼굴을 까고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고 JTBC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재점화하는,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다시 조사해라 라고 말하는 이제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런데 이게 윤지호 씨가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직접 그 명단을 그 장자연 씨 리스트에서 그걸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뭐 들은 거였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조서에 들어있는 이름을 슬쩍 본 거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증언이 자기가 원래 했던 얘기가 조금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그리고 자기 같은 어떤 그 폭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면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블라블라. 또 작가, 윤지호 씨의 책을 대필해준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랑 또 싸움이 났죠. 그 작가가 윤지호 교통사고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하더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또 윤지호 씨를 공격하니까 또 윤지호 씨란 사람 자체가 얘도 이상한 애 아니냐 라면서 또 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느새 장자연 사건을 묻혔어요. 윤지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윤지호 씨의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일이 터지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주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캐나다로 가버리고 가고 나서 인터뷰하면 연락 오면은 프레임 바꾸려고 한다면서 괜히 화만 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또 잘 전달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윤지호 씨도 아마 억울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잘 해주면 좋은데 이게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저 언론 그놈들이 다 얽혀있는 놈들 아니냐, 그 언론사 사주들이 다 장자연 사건에 얽혀있는 놈인데 그놈들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인터뷰를 하냐 이러면서 인터뷰를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캐나다로 가 있으면서 이제 자기는 또 해외 나가 있으니까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이게 장자연 사건이 묻히고 윤지호 사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지호 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취재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양예원이 그래도 스브스 뉴스에 그렇게 길게 인터뷰를 해준 이유는 스브스 뉴스가 처음부터 양예원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진정성 있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브스 뉴스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길게 인터뷰를 해준 거죠. 자기 아주 내밀한, 왜냐면 재판 가서 할 얘기고 저게 잘못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런 증언을 이미 공개적으로 해놓는 게 재판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윤지호는 그래서 인터뷰 안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재판 가서 밝히겠다고. 그래야 재판정 안에서 이렇게 자기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해야 자기가 이제 불리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취재원에 대한 신뢰가, 그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재판으로 가서 하니까. 근데 이제 충분한 신뢰를 쌓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언론으로선 실패한 거예요. 언론의 공론장에서 먼저 진실을 한번 최대한 탐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 그래도 애매한 부분을 재판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언론의 기능이고 사법부의 기능인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못한 채 그냥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사법부로. 그럼 국민들은 그걸 기억합니까? 재판 결과나 2, 3년 뒤에 나온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공론장의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취재원과 신뢰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끔 그 시청자나 독자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끔 답변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인터뷰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금방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질문이 아니라 매너 없는 질문이 아니고 정말 아픈 질문. 하지만 답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질문.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하고는 그 처음에 제보를 한 사람과는 우호적이잖아요. 관계가. 제보를 했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쉽게 할 말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해줘. 근데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질문해서 물어보는 거 불편하잖아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뭐 이런 잘못 저질렀다는데 맞냐? 물어보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도 짜증내고 화내고 답변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양쪽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팩트체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사실은 잘 못해요. 하느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뭐 리포트 오후 7시 반에 뉴스 나가면 오후 4시엔 마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4시에 마감해야 5시에 데스킹하고 6시에 더빙하고 편집해서 7시 반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싫은 거야. 한 번 더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전화 뭐 받았는데 잘 답변 안 하고 확 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한번 다시 또 질문하면 또 쌍욕할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그냥 일단 이 사람 얘기한 거 맞고 쓰자. 이런 유혹에 항상 시달린다는 거예요. 마감 압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놈들이 너무 나쁜 놈들인 것 같아. 저 나쁜 놈들을 조지는 기사를 쓰는데 굳이 뭐 이렇게 저 사람들 변명까지 들어줘야 돼? 또 이런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기자 자체가 있죠. 일쪽 그 취재원과 제보자와 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밀착이 되면 그냥 저 악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인간인지라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사람 말만 듣고 막 조지는 기사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비대칭적으로 또 이렇게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잘못보다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되게 또 언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진영 논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딱 중립에 서서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직업 윤리인 거죠. 우리 기자들이 가져야 할 혹은 팩트 체커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직업 윤리고 그게 팩트 체커의 어떤 그런 이렇게 태도다라는 거를 좀 이거 어려운 거 기술적으로는 계속 질문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 그 용기를 가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는 실습을 좀 해볼 텐데 간단 인터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 뭐 인터뷰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내가 왜 하느냐? 인터뷰 목적을 검토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일단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질문을 정해야 되겠죠. 질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미리 이렇게 질문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갑자기 무턱대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되게 일반적인 인터뷰는 질문지를 미리 보냅니다. 그렇죠? 인터뷰어에게 뭐 이메일로 보내든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든 보내겠죠. 그리고 섭외를 해야죠. 섭외. 저 요런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저랑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섭외를 하는 과정.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섭외를 안 해주니까 응하지 않으니까 인터뷰라는 건 상대방이 응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응하지 않는데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정 급하면 그렇게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서로 보내거나 구두로 요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상대방도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좀 곤란하니까 빼주시죠. 이 질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맞으면 인터뷰가 꽉 나는 거죠. 나 이 질문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안 응하겠다. 그러면 인터뷰 그냥 어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어디로? 예를 들면 우리 방송국으로 올 것이냐,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집 앞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 자택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뭐 카페나 인터뷰할 만한 공간을 따로 잡아서 거기서 할 것이냐.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뷰 방식.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할 건지, 쭈르륵 질문하고 한 병원에 답변하게 할 건지, 뭐 그런 방식도 같이 뭐 미리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시선이나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방송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인터뷰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서트 같은 거, 예를 들면 앞에 도입부라든가 뭐 중간에 들어갈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노조 전임자라 방송을 직접 하진 않지만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요즘 저는 유튜브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코너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래주자 등용문이라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미래주자를 만나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미래주자를 만난다. 미래주자 등용문. 이게 제가 하는 코너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 그 동네 시의원, 구의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사실 국회의원도 아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은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만 해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동네 시의원, 구의원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언론의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경제쯤 되는 중앙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일이 없어요. 시의원, 구의원들 우리 언론도 관심도 없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이렇게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의원 하다가 구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꿈나무, 그중에서 특히 20, 30대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시청률 별로 상관없으니까, 뭐 조회수 200회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볼 사람은 봐라, 기록으로 남겨두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기록이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인천 송도 신도시 있죠. 인천 연수구에서 당선된 그 조민경이라는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저희 과 후배예요. 그리고 25살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마를 한 거야.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최연소 당선자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어린 구의원이야.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최연소 당선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원래 아는 후배니까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존댓말 써가면서 섭외했어요. 예상 질문지를 미리 보내줬죠.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연소 됐는데 맞냐? 좀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죠. 서울동쪽과 졸업했는데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저처럼 기자가 된다든가, 뭐 얼마든지 다른 분야로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에 간다든가 로스쿨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을 텐데 왜 굳이 위험한 출마를 했느냐. 당선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공천 안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 왜 신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천 어떻게 받았냐? 너 무슨 빽 있냐? 줄 있냐? 뭐 돈이 많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이렇게 젊은 애가 구의원이 됐어. 어떻게 공천 받았지? 그러니까 궁금한 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젊은 애가 선거운동 하자면 어려웠을 텐데 선거운동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정활동 1년 했는데 보람 있는 일이 뭐 있었냐? 의정활동 1년간 하면서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일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전도가 유망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구의원만 하고 끝날 건 아닐 텐데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대통령 하고 싶냐?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 질문지를 짜서 미리 보내주고 그 인터뷰어가 질문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에서 윤범기 치면 나옵니다. 윤범기 등용문 이렇게 치던가 윤범기 조민경 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인터뷰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공통 질문은 아까 그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자, 인터뷰 목적을 검토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인터뷰 목적은 뭐냐면 나는 왜 이 팩트체커 과정에 들어왔는가? 내가 팩트체커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인터뷰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옆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요? 여러분 옆 사람 아니면 앞 사람 이렇게 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 인터뷰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섭외는 이미 된 겁니다. 앉은 순서대로 이제 섭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여기서 할 겁니다. 장소는 여기서. 그 다음에 인터뷰 방식은 서로 이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끝나고 감사 인사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자기소개 해주시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도입부는 각자 알아서 멘트를 준비하세요. 뭐라고 할 건지는 도입부의 멘트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히 옆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시민 팩트체커 과정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러면 팩트체커로서 가장 하고 싶은 주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시청자에게 전달하실 건가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겠다라든가, 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나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겠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하는 요거까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게 이제 인터뷰 실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미등록으로 올릴 거예요. 미등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미등록은 그 링크가 있어야만 보이고,
검색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시면 공개로 돌려드릴게요. 본인이 원하시면. 근데 원치 않으면 그냥 미등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드릴게요. 그럼 본인이 그냥 나중에 모니터해 볼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앉은 순서대로 쭉 할 겁니다. 앞에 앉은 순서대로. 근데 혹시 여기까지 한 강의에 대해서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만 받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보고. 제보가 들어오면 제일 좋죠. 그럼 제보를 검토하면 되잖아요. 제보를 검증해가지고 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뭐냐면 신문은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오면 야 그거 얘기 돼? 얘기가 되면 기사인 거야. 방송은 야 그거 그림 돼? 그림이 되면 기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예를 들면 그 방송은 사건 사고 많이 다루잖아요. 어제도 보면 그 잠원동 그 붕괴 사고 그게 제일 큰 탑뉴스였죠. 모든 방송국들이 그림이 되거든. 서울 한복판에서 건물이 붕괴해가지고 사람이 차가 깔려서 사람이 한 명 죽었잖아요. 당연히 얘기가 되죠. 얘기도 되지만 그림이 되죠. 그게 탑뉴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마 신문들은 그걸 일면에 쓰진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보를 가지고 전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사보도, 취재.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기자 스스로가 경찰도 인지 수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자 스스로가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인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취재거리로 삼아갖고 취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기획 취재, 기획 취재. 기획 취재 같은 건 기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여야 되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한번 기사 써봐야 되겠다라고 기자가 되기 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해보는 거죠. 물론 데스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데스커 해보고 이거 얘기됩니다. 라고 해서 써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써. 이렇게 하면 한번 취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와 어떤 인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따라가는 게 있죠. 남들이 다 썼어. 양리원 사건. 뭐 기사 막 쏟아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 출입처인데. 그래서 출입처에서 터지는 사건을 따라가는 거. 그 보도자료가 나왔어. 안 쓸 수가 없어. 뭐 그런 사건이죠. 발생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인데 사실 대부분은 발생이에요.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 내 출입처에서 뭔 일이 팡 터져갖고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보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기획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보나 기획에 의존해서 쓰는 기사는 되게 위험하고 잘못 나갔을 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언론 중재위를 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게 발생은 되게 쉽죠. 남들 다 쓰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발생만 쓰면 도대체 쟤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기획이나 제보를 통해서 특종을 단독을 써야 이달의 기자상도 타고 타서 옮길 때 커리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단독이나 특종을 하기 많이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발생 위주로 이제 그 아이템을 잡아서 기사를 쓰게 된다. 그걸 좀 해설하는 정도 박스로 뭐 그런 거죠.